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앞으로 거의 모든 품목들의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우려하는 미국인들 사이에 때 아닌 사재기 열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소비자들은 치약부터 비누까지 보관할 공간만 있다면 뭐든지 사놓으려는 태세입니다. 미국 프로농구팀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이자 억만장자 사업가 마크 큐버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2일 SNS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뭐든지 사놓으세요. 앞으로 유통업체는 미국산이라도 가격을 왕창 올리고 관세 탓이라고 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가 가져올 여파를 비난한 것입니다. 최근 미국 월마트 등 미국 내 대형마트에서는 9.99달러 할인 1+1 판매와 같은 판촉 행사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마케팅 비용을 들일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심지어 가격이 오른 뒤 팔기 위해 전략적으로 재고를 비축하는 업체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TV 등 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만드는 제품은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8일 미국 전역의 애플 매장이 연말 성수기처럼 북적였으며 손님 대부분이 언제 아이폰 가격이 오를지를 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애플이 미국에서 최상급 모델인 아이폰 16 프로맥스의 가격을 최대 350달러, 우리 돈 약 52만원 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 때는 식료품과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서만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지만 지금 미국 소비자들은 훨씬 더 다양한 제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둠 스펜딩이란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충동적 소비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조차 아시아 국가에서 제조된 상품 수입 물량 일부를 줄이면서 공급을 축소했습니다. 지난 2일 상호 관세안 발표 직후 아마존은 비치체어, 스쿠터, 에어컨 등 다양한 아시아산 상품의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아마존이 수입 물량 축소에 나선 배경은 관세 비용 절감으로 추정됩니다. 아마존은 외국 현지에서 제품을 도매로 사들인 뒤 미국에 있는 물류창고로 직접 운송하는 등 판매 상품의 40%를 직접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마존이 상품을 미국으로 직접 배송하기 때문에 관세가 오르면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트남, 태국 등에서 제조한 대미 수출품에 30-40%대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은 보복 관세가 더해지면서 관세율이 104%로 뛰었습니다. 관세 여파는 한두 달 후부터 미국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재기는 홍수나 화재, 지진, 전염병 같은 천재지변이 터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미국 소비자들에게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재난에 준하는 엄청난 일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소비자들의 사재기에서 눈에 띄는 품목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한국산 제품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TV부터 간장까지 한국산 제품을 사기 위해 마트에 줄을 서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선크림은 1년치를 미리 사뒀다는 댓글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산 선크림이 자외선을 차단하고 질감이 산뜻하며 다른 화장품과 잘 어울린다는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유명해 소비자들이 이를 비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나 유럽 지역과 다르게 자외선 차단제를 의약품으로 규제하고 있는데요. SNS 레딧에서는 지금 구매해야 할 미용 제품으로 한국산 선크림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한 사용자는 좋아하는 선크림을 1년치나 구입했다면서 미국산 선크림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인기 있는 상품은 대부분 아시아에서 수입하는 마른김입니다. 마른김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 미국 내 스시집 운영자들이 미리 사들여 비축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아울러 고양이 사료의 경우 식품 재료 가격과 포장에 쓰이는 양철판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수입산 사료를 먹는 반려 고양이를 위해 이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산 선크림 열풍으로 대변되는 한국산 화장품의 인기는 이미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K-팝 등 한류 열풍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K-뷰티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한국 화장품 산업의 대미 수출액은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지난해 대미 화장품 수출액이 17억 100만 달러, 하나약 2조 5천억 원을 기록해 프랑스를 넘어섰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K-뷰티 열풍은 K-컬처가 인기를 끈 덕분이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산업은 K-팝과 K-드라마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수혜를 보고 있으며 기업들은 제품 협찬을 활용해 다양한 제품을 미국 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한동안 호황을 누렸던 중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소비가 둔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업계는 틱톡, 레딧 등을 통한 온라인 판촉이나 코스트코, 아마존 등과의 제휴를 통해 미국 내 입지를 넓혀왔는데요.
한국 화장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로레알 등 해외 기업들이 한국 기업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 화장품 업체 인수합병은 지난해 18건으로 기록적 수준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한국산 화장품은 최근 일본에서도 대박을 쳤습니다. 일본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은 10년 전보다 7배나 늘었고 2022년에는 프랑스를 제치고 일본 내 수입 1위 국가가 됐습니다. 한국산의 장점은 저렴한 가격에 유행을 빠르게 선도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본 3대 편의점으로 불리는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로손에서는 한국 화장품 코너를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사히신문은 한국 화장품 인기를 분석한 특집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그동안 일본에서 화장품 수입액 1위는 프랑스였습니다. 명품 화장품 수입이 많기 때문에 수입 금액으로 2000년대 이후 부동의 1위였습니다. 한때 미국 화장품이 프랑스의 자리를 넘보기도 했지만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프랑스 독주는 굳건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빠르게 따라잡은 것이 한국 화장품이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개당 단가는 프랑스 화장품에 미치지 못하지만 수입량이 엄청납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일본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었지만 2015년부터 바람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K-드라마와 K-팝 등 한류를 좋아하는 팬층이 두껍게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수입액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코로나 직전에 미국과 중국을 뛰어넘은 한국 화장품 수입액은 2022년에는 오랫동안 선두였던 프랑스를 제치고 국가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화장품업계가 꾸준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을 인기 요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스터입니다. 이는 기능성 화장품 전에 사용해 다음 단계 화장품의 흡수를 도와주는 제품을 말하는데요. 지난해 12월 일본 최대 미용 정보 사이트인 에코스메가 선정한 베스트 코스메틱 어워드에서 한국 브랜드의 부스터가 톱3를 독식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또 미용액 등이 이미 스며들어 있는 시트 마스크 분야에서도 한국 브랜드가 1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한 장씩 포장된 제품이 많아 사용하기 편리한 것이 인기 요인으로도 꼽혔습니다. 이처럼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사재기까지 몰고 오면서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예기치 못한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관세 유예 전 부당거래 의혹에 휩싸인 겁니다. 미국 민주당의 일부 상원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9일 상호 관세 유예 발표 전 트럼프 진영 인사들 사이에서 부당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고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거액 후원자들이나 가족에게 관세 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했는지 조사해달라고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 약 13시간 만에 90일 유예를 전격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9일 01분을 기해 상호관세가 발효한 뒤 증시가 하락하자 같은 날 오전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지금은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때다. 당시 이는 증시 안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과장화법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로부터 약 3시간 후 SNS에 글을 올려 자신이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를 승인했다고 발표했고 이에 당일 나스닥 지수가 전장 대비 12% 이상 상승하는 등 뉴욕 증시가 급등했는데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 등에게 상호관세 유예 결정을 미리 알려 발표 전 주식을 매입토록 해 시세 차익을 누리도록 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실제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후원해온 억만장자들을 거론하며 그들이 당일 주식으로 거액을 벌었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트럼프 대통령의 공보 보좌관인 마고 마티니 X에 올려 의혹을 부채질했습니다. 결국 역풍을 맞은 트럼프는 한 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10% 밑으로 내릴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는 상호관세를 맞은 국가들이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 10% 미만 관세율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상호관세 적용 유예기간 동안 각국의 경쟁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담았을 수 있지만 그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초강경 관세 정책을 밀어붙였다가 미국 국채가 폭락하자 입장을 번복하며 체면을 크게 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마겟돈은 피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트럼프 상호관세에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반도체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애플,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이 한숨 돌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난 11일 미 관세국경 보호국은 스마트폰, 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 카드, 평면 패널 TV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SSD, 반도체 제조 장비 등에 대한 상호관세를 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등을 만드는 IT 공룡들이 상호 관세로 심각한 타격을 받으리기에 몰리자 트럼프 행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형 기술 기업의 CEO들이 상호 관세가 시행되면 아마겟돈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백악관이 이를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은 이 정책으로 가장 먼저 애플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고 삼성전자에게도 좋은 뉴스가 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의 50% 정도를 베트남에서 생산하는데 베트남의 상호 관세율은 46%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선 스마트폰 등의 상호 관세 대상 제외로 불확실성 수준이 한층 낮아진 모양새입니다. 미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시 발생한 산불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풍까지 예보돼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국립기상청은 오는 15일까지 화재 상황에 대해 적색 경보를 발령했으며 돌풍을 예보했는데요. 기상청은 이 기간 풍속이 시속 50마일에 달하고 산에는 돌풍이 불어 시속 70마일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특히 기상학자들은 14일을 가장 위험한 날로 꼽았습니다. 매우 강한 돌풍과 건조한 대기, 그리고 매우 마른 수풀로 인해 여전히 매우 위험한 화재 기상 조건이 지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및 미국 내 기타 9개 주와 멕시코에서 온 소방 인력과 장비가 화재 진압에 투입됐는데요. 1만 4천 명 이상의 인력과 소방차 1,354대, 항공기 84대가 동원됐지만 산불을 진압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현재 서부 해변의 부촌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발생한 팰리세이즈 산불을 비롯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 4건의 산불로 160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탔는데 이는 샌프란시스코보다 넓은 면적입니다. 가장 큰 산불인 팰리세이즈 산불은 약 11%의 진압률을 보이고 있고 한인들의 주요 거주지 인근인 동부 내륙 알타데나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의 진압률은 27%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11일에는 태평양 해안에서 멀지 않은 태평양 팰리세이즈 인근의 영화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 등 유명 인사들이 거주하는 만데빌 캐년에서 불길이 진압됐습니다. 하지만 산불이 계속되면서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16명, 실종자 16명 외에 불에 탄 건물도 1만 2천 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튼 산불로만 7천 개 이상의 구조물이 불에 탔는데요. 지난 9일 날씨 데이터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 아큐웨더에 따르면 한화약 199조 원에서 약 221조 원 사이의 피해와 경제 적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산불 진화에는 이미 여객기까지 동원될 정도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산불 현장에서 소화액을 뿌리고 있는 보잉 747 슈퍼탱커의 모습입니다. 항공기까지 총동원하여 진압에 애를 쓰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방용수까지 바닥난 상황입니다. 소방용수가 바닥나면서 소방당국이 마지막 수단으로 바닷물까지 퍼나르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바닷물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소방장비를 부식시키기 때문에 보통은 소방용수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닷가까지 거리가 상당하므로 소방호스로 바닷물을 끌어오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염분이 토양에 남아 농사가 불가능해지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며 대부분의 소방호스와 물탱크 등 소방장비는 민물이 아닌 바닷물을 사용할 경우 부식돼 고장이 나거나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당국은 소방용 항공기 봄바디어 CL-415 슈퍼 스쿠퍼 2대로 태평양 바닷물을 퍼와 가장 피해가 심각한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의 화재 진화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소방용수가 너무 부족해 민물과 바닷물을 가려서 사용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고는 또 있었습니다. 슈퍼스쿠퍼 2대 중 한 대가 지난 9일 불법 비행 중이던 드론과 충돌해 수리 중이며 나머지 한 대는 바닷물을 퍼나르는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슈퍼스쿠퍼 소방용 항공기는 부식성 물질을 견딜 수 있으며 바다나 호수 등에서 한 번에 6,000리터 의물을 퍼날라 공중에서 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람이 심하게 불고 불길도 거센 탓에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겨냥해 물을 퍼붓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소방용 항공기로 물을 퍼부을 때는 빈 들판 등을 살수 목표 지점으로 삼아야만 하며 자동차나 건물은 무리 무게로 파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 역시 피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당국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슈퍼스쿠퍼 외에도 16대의 다른 항공기를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 화재 진압에 투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10대는 미국 육군 블랙호크 헬리콥터로 소방용 수전용 소화전에서 호스를 연결해 한 번에 최대 3,800m의 물을 채운 뒤 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화재 진압이 어느 정도 끝난 지역의 인프라가 완전히 망가지면서 광범위한 지역의 전기, 물,
치안 상태가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산불로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헬기가 물을 뿌려보지만 산을 뒤덮은 불은 바람을 타고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큰 화재 두 곳 진화율이 아직 초기 수준에 그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도시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빈집과 상점을 약탈하고 방화를 시도하는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은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산불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실종 상태라며 인명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약 15만 명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으며 700여 명이 대피소 9곳에 대피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시체 탐지견을 동원한 수색팀이 평지에서 체계적인 격차 수색을 실시하면서 사망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오는 15일까지 시속 80km 강풍과 산악지대 113km 돌풍이 예상된다며 적색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앤서니 마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서장은 소방차 70대가 추가 도착해 화재 진압에 투입되어 다가오는 강풍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시 소방당국은 불에 탄 동네에 접근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기도 물도 없고 가스관은 끊어져 있고 구조물도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 SNS 상에서는 한국인들에 대한 언급이 많아졌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로스앤젤레스 폭동 당시 한인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약탈자들을 막기 위해 총을 들어 방어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루프탑 코리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1992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에 걸쳐 발생했던 로스앤젤레스 폭동 당시 대부분의 시민들과 경찰, 소방 등의 공권력까지 패닉에 빠진 가운데 주로 세탁소와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한국인 이민자들이 폭도들로부터 자신의 가게를 지키기 위해 자경단을 조직해 총기로 무장하고 코리아타운을 사수해낸 데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당시 한인 사회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처럼 루프탑에 올라 자신들의 안전을 스스로 지킨 한인들 덕분에 그나마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방화와 약탈을 이겨내려면 이들 같은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약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험 보상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산불 화재는 진압이 되더라도 복구 작업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다수의 피해 주택이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주요 보험사들은 이미 캘리포니아주에서 철수했다. 많은 사람들이 화재 경로에 놓인 주택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보험에 의존하거나 심지어 보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CNN이 인용한 캘리포니아주 보험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거부한 주택보험 계약은 280만 건에 달합니다. 여기엔 산불 피해가 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역의 보험 계약 53만 1000건이 포함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최대 민간 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은 지난해에만 3만 건 이상의 주택보험 계약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년 동안 캘리포니아주 상위 12개 보험사 중 7개사가 새로운 보험을 내놓지 않거나 기존 정책을 갱신하지 않음으로써 보장 범위를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미 상원예산위원회는 캘리포니아주의 보험 갱신 거부율이 2023년 기준 전국에서 4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을 뺀 배경에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이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사들은 25년간의 수의 개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했는데요. 지난 2018년 캘리포니아 북부 산불의 경우 피해 규모가 약 125억 달러, 약 18조 원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피해가 난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자들은 최후의 보루로서 주 정부가 제공하는 보험인 페어플랜에 가입돼 있지만 페어플랜은 일반적인 민간 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 범위는 적습니다. 페어플랜은 주거용 부동산 보상 한도는 최대 약 44억 원인데 구촌 팰리세이즈 9,000개 주택의 중간 가격은 약 45억 원에 달합니다. 페어플랜이 이번 산불로 인해 발생할 보험금 청구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도 불확실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페어플랜이 보유하고 있는 잉여 현금은 작년 3월 기준 약 2,298억 원에 불과합니다. 페어플랜이 감당해야 할 잠재적 손실 규모는 작년 9월 말 기준 4,580억 달러, 약 670조 원에 달합니다. 더구나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청구액이 페어플랜의 준비금을 초과할 경우 민간 보험회사들이 부족한 10억 달러를 지원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주 전체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미국 서부를 강타한 로스앤젤레스 산불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 수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자들의 절망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와 LA 카운티 당국은 지난 11일 기준 LA 카운티 내 4건의 산불이 진행 중이며 피해 면적도 156.3 제곱킬로미터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는 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12,300여 채에 달하는 건물이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절망 속에서 산불이 잡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지역에서 최근 감동적인 일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지금 미국을 뜨겁게 달군 영상입니다. LA 화재로 집을 잃은 남자가 자신의 강아지를 찾자 그 감동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펄쩍펄쩍 뛰다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처럼 LA에서는 대참사 속에서도 감동적인 사연이 하나둘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사연은 역시나 한국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1월 7일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이후 한인 사회가 즉시 자발적으로 빠르고 체계적인 구호 활동을 펼쳐 해외에서 놀라움과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한인 커뮤니티를 통한 한국인들의 활동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화재 발생 단 이틀 만인 1월 9일부터 구호 물품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마스크, 담요 등 필수 물품을 수급했고 약 8,500개의 마스크와 60여 개의 담요를 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곧바로 지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샌디에이고를 포함한 지역 한인들은 마스크를 모아 LA 한인회에 전달했는데 사흘 만에 무려 마스크 10만 장이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은 피해 주민들의 식사를 지원하는 등 대피소와 구호물품 창고에서 주도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또한 이들은 엄청나게 모인 구호물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한인회가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닌 전문 기업이 나서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물품 지원은 기업을 통해 빠르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LA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건네주는 물과 김밥, 마스크는 이제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정신이 재난 상황에서는 정말 빛을 발한다고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 사고로 한국인들의 위상은 급상승한 반면 미국에서 일본에 대한 감정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LA 산불 화재가 예상치 못하게 미일 관계의 악재로 급부상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서 대형 산불이 닷새째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 뉴스 채널이 LA의 상황을 원자폭탄 투하 직후 일본 히로시마에 비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X에는 미국 폭스 뉴스 채널이 전날 LA 산불 화재와 관련해 보도한 일부 장면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된 보도에서 폭스 뉴스 앵커인 제시 워터스는 이번 산불로 최소 11명 이상이 사망하고 더 많은 수가 실종됐다. 샌프란시스코보다 넓은 면적이 파괴됐다. LA의 피해 지역 일부는 원자폭탄이 떨어진 직후에 히로시마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막으로도 LA 일부는 히로시마처럼 보인다고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LA 피해 지역과 과거 히로시마 모습을 나란히 비교한 사진도 등장했습니다. 이번 LA의 산불 피해 상황을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비교해 그 심각성을 알리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일본 네티즌들은 원폭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을 간과한 보도라며 이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미국 방송국은 히로시마시에 사과해야 한다. 산불을 원자폭탄에 비교해서는 안 된다. 원폭 투하는 미국의 전쟁 범죄고 LA 화재 역시 미국 자신의 잘못이다. 산불은 사람들이 빠져나갈 시간이 있었겠지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사람들은 도망칠 수 없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향한 미국인들의 날선 비난은 US 스틸 인수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일본 제철의 경쟁사인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의 CEO가 일본을 격하게 비난하는 상황까지 번지자 두 나라의 감정이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국 철강기업 클리블랜드 클리프스가 경쟁사인 뉴코어와 손잡고 US 스틸 인수를 추진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불허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 CNBC 방송에 따르면 클리프스는 US 스틸을 전액 현금으로 인수한 뒤 US 스틸의 전기로 자회사인 빅리버 스틸을 뉴코어에 분리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클리프스가 제시한 인수 금액은 주당 $30 후반대로 일본 제철이 제시한 가격인 $55보다 낮습니다. 클리프스는 앞서 US 스틸을 $72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가 US 스틸로부터 퇴짜를 맞은 바 있는데 $30 후반대로 매입하겠다니 아주 헐값에 사겠다는 뜻입니다. 클리프스는 당초 US 스틸 인수에 의욕을 보였으나 일본 제철과
경쟁 입찰에서 밀렸는데 이후 일본 제철이 인수에 실패하면 US 스틸을 인수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국가 안보를 약화한다는 이유로 일본 제철에 US 스틸 인수 중단 명령을 내렸는데요. 클리프스가 US 스틸을 인수하면 미국 고로 및 자동차용 강판 점유율이 100%에 육박하게 됩니다. 즉 반독점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 후 빅리버 스틸을 뉴코어에 매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클리프스의 로렌코 곤칼베스 클리프스 최고 경영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중국보다 사악하고 끔찍하다. 그리고는 일본 제철이 과거 중국 바오산 강철과 합작회사를 세웠던 것을 언급하며 일본 제철은 중국의 철강 과잉 생산과 덤핑 방법을 가르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제철은 지난해 바오산 강철과의 합작 사업을 청산해버렸습니다. 경쟁업체 최고 경영자 입에서 이런 험한 비판이 나오자 일본 제철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일본 제철은 경쟁력을 가져올 기술과 투자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이다. 곤칼베스 CEO는 편향된 고정관념에 집착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클리프스의 인수 추진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US 스틸 주가는 종가 기준 6.13% 급등했습니다. 반면 도쿄 증시에서 일본 제철 주가는 장중 1% 넘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일본 제철은 US 스틸 인수 무산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데요. 인수 심사에 정치적 개입이 있었다며 바이든 대통령 등을 제소했고 인수 중단 명령 무효와 재심사를 요구했습니다. 인수를 불법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로 클리프스와 곤칼베스 CEO, 미국 철강 노동조합 회장도 제소했습니다. 또한 일본 제철은 US 스틸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과 인수 계획을 심사한 미국 재무부사나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불허 명령 무효화와 재심사 청구 소송을 미연방 항소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또 클리프스와 데이비드 맥콜 미국 철강노조 위원장 등이 US 스틸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위법 활동을 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별도 소송까지 냈습니다. 1901년 피츠버그에서 설립된 US 스틸은 미국이 경제 군사면에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한 상징적인 제조업체입니다. 일본 제철은 지난 2023년 12월 US 스틸을 141억 달러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인수한 발표 직후부터 미국 정치권 및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미정부의 불허로 인수 계획이 좌초됐습니다. 사실 일본 이시바 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과 관계 맺기에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일본 차기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외무상이 미국을 잇따라 방문한 것은 물론 다음 달에는 미일 정상회담 개최도 최종 조율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교안보 정책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국 국장에 취임 예정인 오카노마 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과 회담했는데요. 오카노 차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주미공사로 트럼프 당선인 주변 인맥 개척을 위해 활동했으며 트럼프 당선인이 2016년 처음 당선됐을 때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회동 실현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내세워 트럼프 행정부에 줄을 대는 동시에 일본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미 일본 대사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이 관례로 일본 강요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본은 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를 대비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유럽 등과 관계도 강화하며 외교 다각화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처럼 일본의 이시바 정권은 트럼프 정부에 엄청 공을 들였지만 US 스틸 인수 무산건으로 인해 시작부터 양국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후 뚜렷한 성과가 없는 이시바 총리가 과연 미국에서 트럼프를 만나 무언가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시바 총리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This is a special flag because it's filled with love from all of your family. All right? Now, with your dad being in the military and me being in the military, they've given me this honor and privilege to present this special flag to you and your sister. All right? So with that,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Army and a grateful nation, I would like to present this flag to you as a token of appreciation
for the sacrifice that your father made to this great nation and all Americans. So know that when you look at this flag, all of America is thankful for your father serving in the U.S. Army and the sacrifices he made to ensure our country was safe and secure. So please accept this flag on behalf of our country. 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세상을 떠난 미군 닐커리의 자녀들을 위한 행사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SNS에 올라온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이들의 눈물을 흘렸고 세상을 떠난 군인과 유족들에게 추모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영상을 보면 전사한 군인 닐커리의 삼촌인 톰 쿡 대령이 닐의 어린 딸에게 아버지의 명예를 기리는 깃발을 선물했습니다. 톰 쿡 대령은 닐의 어린 딸에게 눈맞춤을 하며 이것은 아주 특별한 깃발이란다. 이건 미국과 미군이 너와 너희 동생에게 보내는 깃발인데 너희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미국이 감사의 선물로 보내는 것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기리는 깃발이란다. 이 깃발을 통해 미국이 얼마나 너희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있는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찬찬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쿡 대령은 어린 자녀에게 예의를 갖춰 천천히 경례를 합니다. 아직 어린 자녀는 아빠의 죽음을 깊이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나중에 본다면 톰 쿡 대령이 보여준 추모와 예의에 깊은 감동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전사한 남편의 관을 껴안고 아내가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은 아빠의 죽음을 아직 깊이 알지는 못하는 듯 아빠의 관 옆에 서 있어 더욱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미국은 닐커리의 살해뿐 아니라 전사한 미군의 가족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왔습니다. 지난해 미국 워싱턴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랠프 퍼켓 주니어 예비역 육군대령의 추모식 장면입니다. 지난해 9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퍼켓 대령은 미국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은 한국전 참전용사였습니다. 1949년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1950년 미 8군의 레인저 중대 중대장으로 한국전에 참전했으며 그해 11월 평안북도 운산 고지전투에서 중공군을 상대로 세운 전공으로 명예훈장이 추서됐습니다. 미 의회는 이 한국 전영웅의 마지막 길을 최고예우로 배웅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추모사를 했고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와 에이미 클로버샤 민주당 상원의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데니스 맥도너 보훈장관 등 미 정부와 군 관계자 180명이 추모식을 함께했습니다. 1926년 조지아주에서 태어난 퍼켓 주니어 대령은 1943년 미 육군에 입대했고 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면서 장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950년 11월 25일 미 제8군 유격중대의 중대장으로 중공군의 제2차 총공세를 시작했던 청천강전투에서 맹활약했습니다. 특히 퍼켓 중위는 부대의 중대장으로서 청천 강북 쪽의 전략정 요충지인 205고지에서 압도적 숫자의 중공군을 맞아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어깨에 총상을 입으면서도 고지를 6회에 걸쳐 사수하고 대원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당시 퍼켓 주니어 중위는 적의 박격포와 기관총 사격이 쏟아지는데도 의도적으로 개활지로 뛰어나가 자신의 위치를 3차례 노출시키면서 중대원들이 적의 사격 원점을 파괴하도록 했고 결국 고지 탈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후 다시 공격해오는 적의 포격으로 부상을 입고도 고지 사수를 이어갔고 두 번째 부상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중대원들에게 자신을 두고 철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중대원들은 마지막 명령을 거부하고 중대장을 구출했고 퍼켓 주니어 중위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2021년 명예훈장 추서 당시 랠프 퍼켓 주니어 예비역 대령의 영웅적 행동과 헌신은 군인의 최고 전통과 합치하고 미군의 명예를 드높였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백악관은 퍼켓 주니어 대령의 비범한 용기는 한국 전쟁에서 자유를 위해 싸우려고 고향을 떠난 170만 명 미국인들의 가장 좋은 면을 대변한다. 퍼켓 주니어 대령의 뛰어난 영웅적 행동과 봉사 그리고 모든 한국전 참전용사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그 이후에가 의사당 로툰다에 영예롭게 안치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라며 전쟁 영웅에게 최고의 찬사를 했습니다. 로툰다는 미 의사당 내부 중앙에 있는 2층 높이의 반구형 공간인데요. 전현직 미국정 부통령과 상하원 의원 등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인사들이 세상을 떴을 때 유해를 안치해 조문을 받는 장소로 쓰이는 곳으로 일반 시민이나 참전용사의 유해가 미 의사당에 안치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당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추모사에서 참전용사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깊은 사명감과 자기희생, 조국의 가치를 수호할 신념으로 특별한 일을 해냈다. 그들의 삶은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선망해야 할 본보기라며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퍼켓 대령의 유해는 추모식이 끝난 후 의회 지도부의 마지막 인사를 받으며 장지인 조지아주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퍼켓 대령은 지난해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 무공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조지아주 국립보병박물관에서 거행된 퍼켓 주니어 대령의 추도식에 주애틀랜타 총영사를 보내 고인의 삶과 업적을 함께 추모했고 주미대사관 국방무관을 통해 조전과 조화를 가족에게 전달하며 예를 갖췄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중요한 전투들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참전용사들이 예우를 받는 모습입니다. 거의 100살에 가까운 참전용사들은 모두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투에서 공을 세웠고 이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그들의 헌신을 예우합니다. 이처럼 미국은 군인에 대한 높은 예우를 하기로 유명합니다. 미국에서 군인에 대한 예우가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인 배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독립전쟁을 통해 국가를 세운 나라로 군대는 국가의 생존과 자유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군인은 국가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한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집니다. 또한 미국은 강력한 국가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군은 그 자부심이 중심에 위치합니다. 군인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로 여겨지며 이로 인해 그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가 깊습니다. 그런데 최근 SNS에는 미국에서 한국에서 군복무의 의무를 마친 전역증 덕분에 예우를 받았다는 인증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SNS에는 미국을 여행하다가 한국의 군대 전역증이 다양한 곳에서 할인 혜택을 받는 등 인정받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에 대한 미국의 예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남편과 미국 조지아주를 여행한 유모 씨는 남편의 전역증 덕분에 수족관 입장료를 20% 할인받았다며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조지아 아쿠아리움에서 전역증을 제시하자 밀리터리 디스카운트를 받아 1인 입장권이 13만원에서 11만원이 됐다며 현역 군인으로 제대한 남편이 자랑스러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들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국 전역증을 제시하면 미국 박물관이나 수족관은 물론 아웃렛 매장, 음식점에서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군 전역자 사이에서 전역증이 미국 여행 필수 준비물이 됐는데요. 여성들은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전역증을 재발급받으라고 할 정도입니다. 최근 전역증 재발급 열풍이 불어 지난 1월 재발급된 전역증은 1만 1957장이나 됐습니다. 2024년 한 해 재발급된 1만 2568장에 맞먹는데요. 지난해 1월 965장의 12배 이상입니다. 2020년 5706건에 불과했던 전역증 재발급은 지난해까지 2배 넘게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과거 한국의 군대 전역증은 구겨지기 쉬운 코팅 용지의 구시대적 디자인으로 전역자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역 즉시 찢어버리고 나온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적에 병무청은 2021년 신분증과 같은 플라스틱 카드 형태 전역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외국에서도 전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뒷면엔 영문으로 인적 사항을 기재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박물관, 식당, 쇼핑몰 등에서는 군 전역자 할인이 일반적이며 연령 제한도 없어서 백발로인이 전역증을 제시하고 할인받는 일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전역자 할인율은 1-20%가 대부분인데 원래 할인과는 상관없이 추가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역이나 전역 군인이 받는 혜택이 어지간한 VIP 신용카드나 멤버십보다 좋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골프장 그린피는 전역증을 내밀면 30%에서 50%까지 할인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한국군 전역자가 미국에서 더 대우받다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는 글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다른 나라 전역자들에게도 자국민과 같은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일까요? 한 한국인 전역자는 미국에서 할인을 받으면서 왜 외국 군대를 전역한 4개까지 이런 혜택을 주느냐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직원은 우리는 모든 베테랑, 즉 전역 군인을 존경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각종 기업이나 업장마다 전역 군인 국적 할인 기준이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한인은 많은 미국인이 대한민국을 6.25 베트남전 때 함께 싸운 혈맹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군 전역증을 미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실제 한국군 군복을 입고 미군과 같은 예우를 받았다는 예비역, 현역들의 증언도 다수입니다. 사실 군인과 군대를 보는 한미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징병제를 채택해 오랜 시간 군사 독재를 겪은 한국과 달리 미국은 독립전쟁, 남북전쟁, 2차 세계대전, 6.25 전쟁,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건국과 발전의 역사가 전쟁사 그 자체인 나라입니다. 따라서 군인은 나라를 지켜주는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라는 인식이 1776년 건국 이후 지금까지 미국인의 심층 심리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 주한미군 관계자는 위험한 전쟁터에서 몸바치는 사람들 덕에 현재의 번영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미국민 전체가 확고하게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국가에 헌신한 인물들과 그 가족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다하며 대우하는 이러한 전통은 한국 사회도 본받을 만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